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손님이 배달 주문한 음식을 다 먹고서 주문한 음식을 받지 못했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과 과학수사관까지 출동했다고 하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몸을 숨긴 채 행인을 향해 비비탄 총을 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주로 여성을 골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60대 인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여성 측은 취업 준비생에 불과하며 사고차 역시 담보대출로 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4년 만에 재출시된 포켓몬빵이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판매점에 돈 없는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짠! 아유, 우리 또 팀장님 뒤통수가 여기서 보입니다. 우리 김은배 팀장님. 팀장님 오늘 낮이 밤보다 길어지는 춘분인데 네. 춘분을 맞아서 뭐 하셨습니까 오늘? 춘분을 맞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예. 오늘도 준비한 게 많아서 빨리빨리 달려보겠습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진짜 마지막이다. 이것만 지나면 코로나 끝이다 하면서 오미크론을 견디고 있는 요즘인데 이게 전염력이 더 세다는 또 다른 변이 스텔스 오미크론이 이게 또 좀 확 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보건당국이 이 스텔스 오미크론 때문에 유행 정점이 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발표까지 했더라고요. 이 출래 불사춘 도대체 봄은 언제 온다는 말입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사회부 백민경 기자, 백성문 변호사, 자, 박상희 소장,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공부하신 김은배 전 서울지방경찰청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감기 몸살이 와도 사반 놓치지 않을 거예요 하신 강채남님. 한참 열내면서 보다 보면 어느새 저혈압이 완치되는 국민 저혈압 치료제 사건 반장 하신 오즈님. 사반 보면서 운동하니까 건강해졌어요 하신 고보경님, 서영님. 썸머타임 시행 중이라 실시간으로 못 봐요 하신 캐나다의 사이먼 D님. 김민정님, 임영숙님, 강혜정님, 황인자님 모두 사랑합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이 시간 최고의 선택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 정리해드리는 반장픽 첫 번째 뉴스 바로 보여주시죠. 현수막 할배의 속내는 진짜 이 소식 정말 저는 지금 세 번째 전해드리는 것 같은데, 자, 대구의 한 여고 앞에서 내 알을 낳아도 했던 저 정신 나간 60대 남성 주말에 말이죠 한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네, 이제 거기서 여고생들이 좀 불안해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전달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고 불안할 게 뭐가 있냐, 부모랑 상의한 사람만 만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어린 여학생을 구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요. 예. 13살도 충분하다. 조선시대, 고려시대에는 10대 여성과 60대, 70대 남성이 만나서 아이 낳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나는 시간이 없다. 내가 만약에 죽게 되면 엄마와 아이가 세대 차이 안 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대한 젊은 여성을 원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여성 취재진에게 증권 예탁원에서 발송한 우편물을 보여주면서 내가 주식도 있고 돈도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사실 이 남성이 살고 있는 곳은 지금 방 2칸이고 집도 월세인데 문제는 월세를 못 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도 모두 소진한 상태라고 합니다. 진짜 어쩌면 좋습니까? 또 어디서 보고 들은 건 있어가지고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지금 막 이러고 있는데 변호사님, 저는 이 사람 말이 뭐 맞다 틀리다 이런 거를 지금 따질 계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 어떻게 빨리 좀 이 여학생들 못 만나게 격리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일단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 60대 남성을 처벌할 수 있는 뭐 그런 관련 내용 기사들이 있는데 실제로 처벌에까지 이르게 될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어요. 일단은 저기 보면 뭐 희생종하실 13세에서 20세 사이 여성 구합니다. 이건 당연히 뭐 성차별적인 내용이나 뭐 미풍양속을 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5개관공법 위반 소지는 분명히 있는데 일단 이걸로 실제 처벌에 갈지에 대해서는 일단 의문이 들고요. 저도 이건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진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미성년자를 위력이나 위계로 성추행을 하는 그 기수도 처벌하고 미수도 처벌하지만 준비하는 예비 단계에서도 처벌하거든요. 과연 이걸 예비죄로 볼 수 있느냐? 근데 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별로 안 보이죠. 저 플랜카드만 들고 다니는데 저기서 성추행 예비로까지 가는 건 또 너무 지나친 비약이 아닐까. 그래서 굉장히 부적절하지만 예. 형사처벌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 제가 보기엔 예. 저는 저게 무시가 답이지 않을까. 아니 개인적으로 근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약간 뭐랄까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 병원에라도 좀 모셔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것도 사실 지금 뭐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하는 것 관련해서 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저 상황에서 명확하게 이분이 정신과 치료를 요한다 이것까지 저희가 단언하기 좀 어려운 그렇죠. 상황이다 보니까 예. 이게 진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이상하고 굉장히 부적절하고 사건 반장에서까지 다뤄야 되지만 저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지금 뾰족한 수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일단은 조심하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말다툼 하다가 풍덩입니다. 자,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이곳은 부산의 자갈치 시장 선착장입니다. 자, 소방대원들이 지금 물에 빠진 여성 어깨를 잡아당겨서 구조선 위로 지금 지금 올렸습니다. 자, 어젯밤 9시쯤 두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은 해경 소방당국이 남성 1명 그리고 지금 구조된 여성 1명, 2명을 구조했다는 거죠? 네, 현장에 도착했을 때 만취한 30대 여성과 20대 남성이 저렇게 물에 빠져 있었습니다. 밧줄을 잡고 있었는데요. 저 밧줄은 물에 빠진 이들을 목격한 한 시장 상인이 던져줬다고 합니다. 다행히 두 사람 무사히 구조가 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서 각자 병원에 가지 않고 귀가하겠다고 해서 귀가 조치를 했는데요. 예. 두 사람은 일단 연인 사이로 드러났습니다. 말다툼 하던 중에 좀 격하게 신체 접촉이 있었고 결국에 그러다가 바다에 빠진 걸로 보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이어가죠. 빨리 가려다 민폐만 점점점입니다. 자,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어린이 보호구역인데요. 아이고 지금 보셨습니까? 아이고 쾅쾅. 자,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중앙선 넘어가지고 역주행하다가 좌회전 하던 차량은 팡 부딪혀가지고 지금 2차 충돌까지 났습니다. 아이고 참. 자, 다음 영상 넘어가죠. 자, 과속 방지턱 넘고 앞 차량 방향지시등 켭니다. 자, 그런데 뒤에서 오토바이 아이고. 세상에. 여기 지금 오토바이 운전자 나가 떨어진 거 보세요. 아이고 세상에. 자, 백 변호사님, 두 네. 사고 모두 다른 차량 또 다른 오토바이가 역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 건데 특히 이 두 번째 영상 오토바이. 이거 오토바이 영상 오토바이 운전하는 분이 이 차량도 이건 문제다. 중앙선을 이렇게 물고 들어가지 물었다. 않느냐.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한대요.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첫 번째는 차량이 좌회전 신호가 켜지기 전에 그냥 왼쪽에서 중앙선 침범했다가 사고가 난 거고요. 그거는 뭐 사고 설명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저 상황에서 과연 저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을까? 일단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저 오토바이 운전자는 중앙선을 물었다는 걸로 물었다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상황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당신이 잘못했어 하면 납득이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지 않으세요? 저게 물고 들어갔지만 통상적으로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물고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 차량은 중앙선 침범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거는 저 차량 과실도 있습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오토바이 과실 100%를 결론났습니다. 그렇군요. 팀장님, 지금 진짜 그런 거잖아요. 2, 3분 그거 일찍 가려고 역주행하는 중앙선 넘어서 역주행하는 차들. 이 경기 남부 최대 폭력 조직 이 광명 사거리파를 인명 타진할 때 그 무시무시한 목소리를 좀 한마디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 5분이나 2분 먼저 가려다가 50년을 먼저 갈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데 알다시피 지금 교통사고 처리승리법상 12개 항목 있지 않습니까? 중과실. 변호사님 잘 알겠지만은 거기에 대인사고 났을 경우에는 12개 그 중과실 사건은 합의를 해도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의 벌금을 처할 수 있어요. 그리고 100% 책임입니다. 절대로 12개 항목을 위반하지 마세요. 50년 먼저 갑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 팀장님은 이제 합기도 태권도 도합 14단. 아 무서운 분입니다. 진짜. 자, 네 번째 뉴스 이어가죠. 가수 홍진영 활동 재개입니다. 아 소장님 이 논문 네. 표절 이게 확인이 돼가지고 박사학위가 취소됐고 이후에 네. 계속 뭐 자숙하느라고 이제 활동을 안 했던 이 가수 홍진영 씨가 네. 복귀 소식을 알렸네요. 그렇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지금 한 1년 반 정도 자숙을 했네요. 그때 뭐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 뭐 조선대학교의 무역학 석사 박사를 받았는데 그게 이제 학위 논문이 표절됐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그 카피킬러 검사를 해봤더니 74%가 표절이었다라고 본인도 뭐 석사 박사학위를 반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 이제 복귀 소식을 알렸어요. 이미 신곡은 녹음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뮤직비디오 촬영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엔터테인먼트에서 밝히기를 홍진영이 그동안 과오와 불찰에 대해서 속죄를 하는 심정으로 굉장히 노력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수의 길을 가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픽 보여주시죠. 신랑 없는 결혼식. 자, 사진 함께 보시죠. 자, 여기 결혼식장인데요. 여기 보시면 드레스를 입은 지금 신부 모습이 보이는데 신랑이 없습니다. 신랑 어디 있지 하고 자 봤더니 이 화면에 있어요. 예, 지금 나비 넥타이 메고 있죠. 이게 왜 신랑이 함께 안 입고 이렇게 화면 속에 있을까? 아니, 팀장님, 이게 혹시 신랑이 지금 외국에 가 있나요? 외국에 가 있는 건 아니고요. 결혼식 날짜를 적으면은 신랑 신부가 같이 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신랑이 코로나19에 확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니까 예. 결혼식장에 신부만 가서 붙게 서 있고 자기는 화면에 나와가지고 턱시도 입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결혼식을 하는 거고 그 하객들을 맞이한 거죠. 저런 경우에 참 하객들은 뭐 조금 축하를 하더라도 좀 약간 안고 없는 찐빵인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저렇게 화면으로나마 결혼식 하는 그 한 쌍의 부부를 축하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팥수 없는 찐빵. 아, 근데 소장님. 네. 야, 진짜 이 코로나 진짜 세상에 딱 한 번 인생에 딱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그러니까요. 이 신부 입장에서 신랑하고 같이 못 서는 이 기분은 얼마나 정말 참담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결혼식장뿐만 아니라 지금 장례식에서도 상주 없는 장례식을 치르기도 하고 이제 사상 초유의 이런 일이 맞아요.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의 그 결혼율도 9.8%가 줄어서 1970년대에 통계를 시작하면서부터 가장 최저 수준이라고 해요. 어허.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저도 저희 친정 어머니 팔순잔치를 줌으로 했거든요. 아이고, 세상에. 굉장히 마음이 어쩜 좋아. 아팠는데, 네? 근데 마음이 아팠는데 어. 그 줌으로 했다라는 것을 작은 신문에서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나 특별한 결혼식이기 때문에 신부로서 또 신랑으로서는 잊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너무 좋게 해석을 해주시네요. 아, 진짜요? 너무 좋게 해주시네요. 근데 진짜 우리 이 어머님 말씀 좋아하셨다는 거 보니까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사건 반장에서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안타까우면서도 기분 좋지는 않죠. 아무튼 그런 결혼식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5남매맘, 5남매를 키우는 김세진 여사님은 왜 리모컨을 찾고 계실까요? 결혼하신 지가 너무 옛날이라 공감이 안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광고 딱 2개 30초 그거 못 참겠다고 그러시는 건가요? 예? 다들 좋다던데. 팩트입니까? 소중한 사람이니까 철저하게 챙기셔야죠. 팩트로. 우르사는 간 수치 개선 및 피로 회복 효과가 검증되었습니다. 팩트를 보면 우르사. 이래서 1등. 사는 답답한 게 싫어서 가는 거잖아. 근데 왜 정상에서까지 답답하게 있는 거야? 응? 처음 신었을 때 쾌적함을 끝까지 343 아크. 발끝까지 쿨하게. 블랙야크. 손님이 배달 주문한 음식을 다 먹고서 주문한 음식을 받지 못했다며 환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과 과학수사관까지 출동했다고 하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자, 이 정말 오늘은 말이죠. 그 강력 사건, 뭐 선열이 낭자하고 이런 사건들보다 우리 일상 속에서 좀 소소한 이야기들을 많이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많이 오셔가지고 생각 좀 올려주십시오. 자, 지난주에 정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던 난리가 났었죠. 예. 이 배달 기사님이 겪은 황당한 일이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건데요. 한 20대 여성이 음식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달 기사님이 음식을 배달을 했는데 배달앱 쪽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음식이 안 왔다. 환불을 해달라. 이렇게 손님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배달 기사가 음식값을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달 기사가 자기가 배달했던 곳으로 가서 쓰레기장을 뒤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배달 기사 입장에서는 진짜 황당하잖아요. 나는 분명히 갖다 배달을 줬- 했는데 이 음식은 그럼 귀신이 먹은 건가? 예. 안 먹었다고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지금 쓰레기 그 버리는 곳에 가 보니까 내가 배달한 음식을 먹은 흔적이 있는 쓰레기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당연히 이거 먹고 지금 오리발 내미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경찰에 신고까지 해서 경찰이 왔습니다. 예. 보통 이쯤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사실 제가 먹었어요라고 하는 게 정상인데 예. 끝까지 안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경찰이 인근 CCTV까지 전부 다 뒤집니다. 그래서 지금 장면 예. 다 먹은 그 용기를 저렇게 쓰레기통에 버리는 장면이 찍힌 CCTV를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사실 제가 먹었습니다라고 인정을 한 거죠. 진짜 CCTV는 정말 무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성이 왜 이렇게 뻔한 거짓말을 했는지 오늘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배달이 늦어서 저랬다, 소장님. 네, 본인은 도대체 왜 이런 거짓말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배달이 너무 늦게 와서 홧김에 그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은 또 진짜냐? 예. 이게 보니까 주문부터 배달까지 40분 정도가 걸렸대요. 일반적인 정도면 그냥 일반적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 말도 거짓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정말 세상에 팀장님도 배달 음식 시켜 드신 적 있죠? 많죠. 40분 어땠습니까? 40분 정도는 기다릴 수 있죠. 예. 금방이죠, 사실은. 근데 그런데 말이죠. 네네. 지금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과학수사관까지 현장에 와가지고 막 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이제 시인 안 하고 부인을 하니까. 진짜 맞습니다. 네, 저 내용이 뭐냐면 각 경찰서마다 과학수사팀이 있습니다. 예. 근데 소속은 서울 경찰청으로 돼 있어요, 사실은. 경찰서에 근무하지만 저분들이 와서 뭘 하냐면 증거 수집을 하거든요. 뭐 지문이라든지 족적이라든지 유류품을 쓰고 하는데 사실상 저런 사건에 과학수사관까지 동원할 필요는 없는데요. CCTV는 누구나 볼 수 있으니까 아니면 경찰관이 볼 수 있는데 저는 완전히 인력 낭비거든요.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딱 그 말씀하시네. 인력 낭비라고. 이런 낭비인데 경찰서에서는 아마 저분한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안 할 거란 말입니다. 해야 되는데 보통 사건이 해결되면은 철수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하는 건 둘째 문제로 저건 상당한 인력 낭비이기 때문에 저런 행동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이 게시물의 백 기자 제목이 뭐였냐면 이걸 고발하는 최초의 그 게시물의 제목이 뭐였냐면 레전드 배달 그지였어요. 제가 너무 죄송스러워서 읽지는 못했는데. 진짜? 네. 이것 때문에 이 기사님이 무려 3시간 동안은 일을 못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배달했던 장소까지 다시 가서 또 쓰레기장을 뒤졌을 걸 생각을 그것도 하니. 본인이 한 거 다 본인이 뒤졌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3시간 동안의 영업 손실분에다가 약간의 이제 뭐 미안함을 더해서 9만 원을 받고 그냥 정리를 해주셨대요. 이 이유가 20대 어린 학생으로 보이는데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냥 빨리 정리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참 이해가 안 돼. 정말 만약에 음식이 늦어서 이런 거였다면 늦게 왔을 때 그때 항의를 했어야죠. 그렇죠. 자 그리고 저는 그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3시간 동안 그러니까 막 쓰레기통을 뒤지고 또 이걸 너는 이게 그 당신 먹은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실랑이를 하고 해서 3시간. 야 근데 이거를 9만 원으로 그냥 탁 이분 정말 보살이시다. 그럼요. 이분은 정말 본인이 입었던 그 여러 가지 수많은 피해를 저걸로 그냥 뭐 어찌 보면 저 여성분 나이가 좀 어려서 그랬는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창창한 사람도 뭐 경찰에 고소하고 이런 건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댓글 여러 개 봤거든요. 이 여성 처벌해야 된다. 맨 먼저 나오는 게 무고죄더라고요. 무고죄. 거짓말했으니까 그렇죠, 무고죄. 그렇죠. 근데 무고죄는 누군가를 거짓말로 처벌하게 만들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되는데 이 여성은 저기 밥만 안 받았다고
한 거고 본인의 혐의를 부인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무고죄는 안 되고요. 배달 기사 처벌해 주세요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두 번째, 이때 일단 형식적으로 가능한 건 사기 미수죄입니다. 사기 미수. 그러니까 음식 값이 있잖아요. 예. 근데 먹었는데 안 먹었다고. 그러면 그만큼 환불을 해달라고 하게 되면 저쪽을 속여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는데 돌려받지 못했죠. 예. 그럼 이론상 사기 미수가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아까 저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입건하진 않습니다. 이 정도 상황에서. 팀장님, 만약에 팀장님이 현장에서 저런 사람을 딱 맞닥뜨렸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셨을 것 같으세요? 저는 원칙주의자입니다. 원칙으로 처벌하는데 우리가 옛날 이런 말이 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저한다고 그랬는데 저거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어요. 왜? 이것도 하나의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확실하게 명확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근데 배달과 관련해서 논란이 된 사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소장님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온라인 게시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 글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번에 이제 댓글을 달고 계시는데 무슨 얘기였냐면요. 아기용 물티슈가 담긴 박스 위에 음식 배달을 했다. 지금 사진 보이죠? 예. 중국 음식이 있습니다. 저 아래에 있는 박스 안에 아이 물티슈가 있었대요. 근데 이 물티슈 위에 이렇게 뜨거운 음식을 넣다니 저 아기 물티슈를 전량 폐기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본인이 쓰기를 아기 물티슈는 조금이라도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까봐 차가운 방에만 둔다. 보일러 틀지 않는 방에만 둔다. 왜냐하면 세균 번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렇게 뜨거운 음식을 두어서 아기 물티슈가 세균에 오염이 됐을 수 있다. 다 폐기하겠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아니, 이것도 무슨. 아니, 이게. 참 어렵네요. 저 정도로 세균에 민감하면 배달 음식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는 배달 음식은 왜 드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뭐 아이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니까 네. 혹시라도 이 물티슈가 오염이 되거나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저러신 것 같은데 일단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스도 안 뜯었잖아요. 박스 안에 물티슈는 또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예. 근데 아마도 뭐 저기 음식물이 흘러서 물티슈가 오염되고 뭐 이런 것까지 고민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물티슈 여름에도 사시죠? 예. 한여름에. 그럼요. 30도 넘는 그런 고온에서도 유통이 되는 게 물티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에는 저분을 무조건 비난할 건 아니지만 아이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 혹시라도 물티슈가 문제가 생길까 봐 그런 행동을 하신 게 아닌가. 근데 보통 저 댓글은 대부분 역대급으로 예민하다.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세균은 오히려 고온이어야 더 죽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더 멸균에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뭐 우리 또 그 문제 제기를 한 분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셨으니까 저러셨겠죠.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거리에서 몸을 숨긴 채 행인을 향해 비비탄 총을 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주로 여성을 골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이 진짜 참 전북 익산에서 벌어진 일인데 비비탄 백 기자 비비탄 알죠? 네, 알죠. 네. 그걸 맞으면 되게 아프잖아요. 아프죠. 거기다가 맨살에 지금 그러니까. 맞았다는 사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요. SNS나 또 이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길에 서 있는데 따끔해서 보니까 저렇게 지금 팔에 저기 쏘인 거예요. 아이고야. 누군가 총을 저기다 쏜 거예요. 그리고 또 파였네요 지금. 푹 파였습니다. 거기다 피도 나는데요. 사거리에 서 있는데 또 종아리가 아팠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팔에 맞았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철없는 초등학생 아니냐, 중고등학생 아니냐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범인 잡혔거든요. 예. 30대 중반의 성인 남성. 어쩜 좋아 진짜 정말 참. 알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치졸한 시티헌터. 진짜 팀장님. 세상에 30 먹어가지고 지금 저러고 살면 어떡합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30대 남성이면 어른인데 10대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근데 저 남성이 사실은 그 총이 권총이 아니고 긴 총이 있죠. 장총이라고. 예. 혹시 뭐 군대 가서
근데 갔다 오셨죠? 아, 그럼요. 예, 저 몰라. 긴청이 있어요. 아, 왜 그러세요, 총열이 진짜. 길게 되면은 사거리가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차 안에 숨어가지고 여성을 상대로 쐈는데 아니 저거를 여성은 보호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타켓 표정물로 쏜 거 아닙니까? 이 남성은 진짜 반성뿐만 아니라 처벌을 받긴 받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성격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뭐 우리가 서바이벌 할 때 써야 되는 거를 왜 길에 서 있는 여성 상대로 쏘는지 아무튼 권총이 아닌 긴 장충으로 쏴가지고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본 사건입니다. 자, 소장님. 일단 네. 왜 여성들만 노렸다고 했나요? 네, 지금 이제 본인 얘기는 총을 맞았을 때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더 반응이 크더라는 거예요. 그때 뭔가 이제 기분이 좋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반응이 더 커서 여성만 골라 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컸다는 건 이제 막 깜짝 놀라거나 아팠을 때 리액션 같은 게 커서 자기는 그게 뭐 재밌어서 저렇게 여성만 골라 쐈다 이런 건데 자, 지금 제가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 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하시는 말씀이 다 또 그건 진짜 변명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만약에 팀장님 같은 사람 지나가는데 거기다 쐈다? 아유.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명 뭐 이런 느낌도 있었겠지. 여자들도 반응이 좋으니까 뭔가 더 통쾌한 건 있었겠죠. 본인이 뭐 옛날에 비비탄에 맞은 적이 있어서 복수심에 쐈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복수를 하는 거니까 반응이 크면 더 기분은 좋았겠죠. 근데 저도 이것은 정확하게 심리적인 이제 전치 방어 기제라고 봐요. 우리가 속담 중에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눈을 이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종로에서 뺨을 맞았으면 종로에서 싸워야지 왜 한강으로 가냐. 종로에는 자기보다 센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한테 맞았는데 동생한테 푸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치 기제에서 중요한 건 나한테 오는 위험은 회피하면서 안전한 상태에서 내 울분이나 무의식적 분노를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약자인 여성한테 풀므로써 자기 무의식적 충동은 해결되고 크게 위험하지는 않는 일석이조가 되겠죠. 진짜 치졸한 인간이네요. 그러니까요. 백선 여사님. 근데 이게 보니까 또 좀 이상한 게 총이 좀 너무 세요. 이 근데 진짜 이렇게 아까 보면 뚫릴 거의 정도는 뭐 아닌데. 이렇게 패여 있고 막 예, 그랬잖아요. 예. 근데 경찰에서 실험을 보니까 15m 정도의 골판지를 놓고 쏘는데 이게 뚫린다고 해요. 그러면 그냥 애들이 가지고 노는 비비탄 그 총은 아닌 거예요. 애들이 쏘는 비비탄 총은 저 정도 강도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애들끼리 쏘다 큰일 나게요. 그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심스럽게 개조한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뭐 비비탄 총을 개조하건 개조하지 않았건 간에 특수상해죄로 처벌이 될 만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개조했다면 저건 총포 도검 화약류 등 관련한 법률 위반 소지도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다 그냥 무조건 변명이에요. 무슨 뭐 반응이 좋아서 무슨 지금 뭡니까? 이 자료 화면이 나가고 그래서, 있는데 세상에 저 센 거 보세요. 개조하면 잘못하면 사람이 눈이나 이런 데 맞으면 실명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러니까 이거는 쇠구슬이라고 하네요. 이거는 쇠구슬이고요. 단순하게 그냥 내가 장난으로 해서 넘어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이 남성은 또 무작위로 또 약한 여성들에게만 쐈기 때문에 그건 양형에 좀 더 중하게 반영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스프링을 바꾸면 강도가 뭐 몇 배가 된다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네요. 자, 팀장님, 근데 피해자들이 더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신고 접수된 건 연합건인데 실제로 경찰이 이제 피해자만 20명이라고 하는데요. 그 피해자를 잡아 조사를 했습니다. 몇 번이나 쐈습니까? 했더니 그 범인이 하는 말이 한 100명 정도를 쐈습니다. 그랬어요. 당연히 100명에 대한 수사를 피해자 조사를 하겠죠. 그러니까 수사가 계속 확대돼 가지고 이 사람이 쏜 피해자들을 확보를 한 다음에 처벌을 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이다 보니까 외투가 이제 두터워서 그러니까 맞아도 느끼지 못한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자기가 100명 넘게 쐈다고 하는데 신고를 한 피해자는 그보다 적은 것 같은데 자, 이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이게 기각이 됐다고요? 네, 일단 특수폭행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는데 법원에서는 이제 이 남성이 자기 범행도 인정을 하고 또 증거도 확보됐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예. 백 변호사님 뭐 네. 마지막으로 짧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진짜 한심한 녀석 진짜 참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조금 뭐 좀 세게 좀 해야 되는 거 저는 아닌가요? 영장 기각된 게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요. 지금 일단 죄명을 유심히 봐야 되는 게 특수폭행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폭행한 것인데 그 폭행이라는 의미는 상해까지 가지 않아 다치는 건 아니다라는 취지거든요. 뭐 아까 지금 저희가 언뜻 보기에도 이렇게 살이 패일 정도였으면 저거는 충분히 진단서가 나올 만한 그렇죠.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건 죄명도 충분히 변경이 가능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게 한두 명한테 쏜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100명 이상 되는 사람을 쐈다면 이 사람은 앞으로도 충분히 더 그럴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위험성도 적지 않고 운이 좋게 사람들이 뭐 외투에 맞거나 팔 같은 데 맞아서 저 정도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이나 이런 데 맞으면 정말 큰일 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는 위험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더 일단은 뭐 정말 사회에서 잠시 격리라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영장이 기각된 부분은 좀 아쉽긴 한데요. 예. 일단 재판 과정에서 이 사람의 태도 등을 좀 종합해서 중하게 처벌해야 그러니까 재범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면 좀 중하게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법원의 좀 판단에 좀 많은 좀 이의를 제기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해 이른바 만취 벤츠녀라고 불리면서 이 거센 비판을 받은 권모 씨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던 권모 씨의 항소심 재판 소식인데요. 먼저 당시 사고 상황 백다혜 아나운서 통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멈춰선 차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탔는데요. 지난해 5월 새벽 2시쯤 서울 성동구의 한 도로에서 30대 여성이 시속 148km로 질주해 공사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를 덮쳤습니다. 사고를 당한 인부는 그 충격으로 10분 만에 사망했습니다. 당시 여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요.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하기까지 했습니다. 여성은 당시 구속영장 실질 심사 현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기억이 나질 않는다, 연신 죄송하다며 흐느꼈습니다. 당시 현장 상황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가서 어떤 말씀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반성하고 계신 건가요? 네, 반성하고 있습니다. 당시 좀 기억은 나세요? 과거에도 혹시 음주운전 하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분들에게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자, 당시 상황 뭐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 야간 새벽에 작업 중이던 그 일용직 근로자가 사망했어요. 네. 당시에 이제 서울 성수동에 있는 한 도로였는데 지금 서울 시내 50km잖아요. 예, 예. 당시에 148km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시내에서? 네, 시내에서. 네, 시속 148km 정말 높은 속도인데요. 지금 제목에 나오는 건 살인 질주입니다. 살인 질주. 예. 이 행동으로 지하철 2호선 앞에서 방음벽 철거를 하고 있던 60대 작업자를 치고 갔는데요.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10분 만에 곧바로 그 자리에서 숨집니다. 당시 이 여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 0.188%, 면허 취소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30대 여성 권모 씨 네. 이미 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뭐 9개월 만에 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건데 2020년 8월에도 그 당시 벌금 400만 원 약식 명령을 받은 상태였거든요. 벌금 400만 원이라면 아마도 그러니까 정지라도 수치가 꽤 높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리고 다시 이렇게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로 음주운전을 한 거고 음주운전을 넘어서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88이면 취소 수치의 2배가 넘습니다. 통상 취소 수치에. 그야말로 인사물성인 완전히 거잖아요. 아까 기억 하나도 안 난다고 하더니 정말 기억이 안 났을 가능성도 많은데 그 상황에서 지금 시속 148km로 운전해서 이런 사고를 냈고 시속 148이면 고속도로에서도 쉽게 내기 힘든 속도. 그럼요. 그거는 고속도로에서도 148km 내는 차량 별로 없습니다. 예. 근데 거기다가 저 여성 만취됐을 시점이 코로나로 집합금지 명령 막 내려져 있던 그런 시점이에요. 그것도 위반하고 지인하고 술 마시다가 지금 음주운전한 거거든요. 이런 걸 다 감안한다면 검찰 입장에선 이건 사실상 살인행위다라고 해서 징역 12년을 구형을 했는데 1심 재판부도 피해자가 참혹한 상태로 사망했고 또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했다라는 점, 그 전에 음주운전 전과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거론하긴 했습니다만 다만 살인죄하고는 형량이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상 징역 12년이면 살인죄 버금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니 소장님 그런데 이게 네. 절반이에요. 검찰 구형에 거의. 그리고 또 유가족들이 우리는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도 받은 적이 없다 막 울부짖으셨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네, 예. 따님이신지 아드님이신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님 시신은 염도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그래서 너무 하얀 훼손돼서. 천으로 하얀 천으로 덮었는데 얼굴만 볼 수 있었고 그 얼굴도 너무 많이 상처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수의조차 입혀드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합의 요구 거부하고요. 탄원수 계속 제출하고 있고 엄벌을 촉구해 왔다고 해요. 그런데 저 이해할 수 없는 건 굉장히 죄송하다 그러고 울고 이랬으면 이 유족들한테 가서 당연히 무릎을 꿇었어야 되는데 뭐 상황은 알 수 없지만 한 번도 와서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없다. 우리 아버지 60살이면 사실 요즘 60살이면 너무 젊으시잖아요. 너무나 더 오래 살 수 있었는데 본인은 7년 살고 나와서 다시 새 생활 시작할 수 있지만 우리 아버지는 이제 돌아올 수가 없다라고 오열했다고 합니다. 자, 이 권모 씨가요.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받고자 내가 항소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자, 정작 법정에서는 그런데 선처를 호소했다는데 이 결심 공판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카푸어 취준생입니다. 자, 저희가 앞서 벤츠를 타고 다녔던 사람이다 해서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세상에 알고 봤더니 생계를 걱정했던 취업준비생이었대요. 그렇습니다. 반전인데요. 당시에 인터넷 뜨겁게 달군 게 뭐냐면 벤츠를 탔기 때문에 부유층으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심공판에서 그 권 씨의 변호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범행을 인정하고 이제 선처를 바라는데 실시적으로 벤츠녀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그 승무원 아시죠? 예. 승무원 그 취업 준비생 10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계를 걱정할 정도로 알바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유층한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또 피해자 유족들한테 위로금을 지급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왜 저런 분이 벤츠를 외제차를 타고 다녔나. 저는 의심이 가는 상황인데 어떻든 변호사는 그렇게 선처를 바라면서 주장을 했습니다. 자, 납득이 안 가는 소리를 또 변호사가 일단 했어요. 저는 솔직히 이 내용을 저도 들어오기 전에 다 봤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일각에 이제 만취 벤츠 여성 이렇게 알려지다 보니까 내가 부유한 것처럼 보이나 본데 그렇지 않다라는 취지인데요. 변호인 주장을 좀 자세히 뜯어보면요. 원래 이 사람 오래된 국산 중고차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지인에게 외제차를 시세 차익보다 좀 싸게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좀 타다가 이거를 다시 시세대로 팔면 생활비가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차를 샀다는 거고 이 여성은 또 거기다가 자기의 가족의 전 재산을 처분해서 또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을 마련하려고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돈도 빌리고 있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제가 제일 납득이 안 가는 게 그거예요. 원래 오래된 중고 승용차 국산차를 타고 다녔는데 종종 무시를 당했다. 아니 세상에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29살이었습니다. 이 여성. 29살 아직 취업도 안 하고 있는 미혼 여성이 국산 중고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걸 왜 무시를 당해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이 변호사가 변론 전략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세운 것 같아요. 이걸 도대체 왜 얘기했지? 막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아니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합의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든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최대한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강조해서 그러니까 나는 유족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죄를 하고 내가 이런 상황이지만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이 부분을 참작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벤츠 타는데 카푸면 그게 뭔 상관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 변론에는 그게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라 그렇고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항소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면서요. 예. 지금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을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마지막 피고인의 최후 변론에서는 저도 용서하기 어려운데 유가족들은 어떻게 저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죽어서 제가 형을 다 살고 나서도 끝까지 속죄하겠습니다. 아까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어떻게든 이제 형량을 좀 떨어뜨려 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소장님, 일단 검찰은 1심과 똑같이 이 항소심에서도 12년을 구형을 했는데 소장님 뭐 그런 얘기 떠나서 소장님 아까 이런 얘기가 납득이 가십니까? 30대 30살, 29살 취업준비생이 국산차 저도 거의 한 9년 된 지금 국산차 타고 다니는데 무시 안 당해요. 네, 그럼요. 저도 국산차 타고 다니는데 무시 안 당하고요. 이 여성 기본적으로 기본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어린애들도 다 알잖아요.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하고 운전을 할 때는 신호 지키고 속도 지키고 안전하게 지키고 그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여유나 능력에 맞는 차 타고. 그런데 지금 20대의 여성이 계속해서 음주운전이 반복으로 일어났고 내가 남들이 무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취준생인데 이런 뭐 좋은 벤츠를 타야 된다? 기본을 지키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 여성 언젠가는 사고를 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마인드를 갖고 있었다라는 생각 듭니다. 자, 5월 13일 항소심 선고 공판이 있다는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24년) 만에 재출시된 포켓몬빵이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판매점의 돈 없는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던 것인지 알아봅니다. 자, 이거는 뭐 사건은 아니고 현상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저희가 뭐 지금 인트로 들으셨겠지만 절대로 무슨 뒷광고, 앞광고 이런 거 아니고요. 저희 뭐 빵 한쪽 저희 얻어먹은 거 없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또 안 해도 너무 잘 팔리고 있는 그런 빵이라서 아무튼 이걸로 인해서 하나의 어떤 사회적인 현상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거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백 기자는 이거 알아요? 저 얼마 전에 친한 선배랑 밥을 먹으러 가는데 그 선배가 올해 40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바쁜데 편의점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고 그랬더니 포켓몬 빵을 사야 된대요. 나이 40에? 네, 뭘 모은대요. 근데 이게 40인데 뭐 그런 거 해 이랬더니 이게 예전에 한 번 있었다면서요. 16년 전에 했었고 1998년도에 출시가 됐다가 네, 그래서 재출시가 돼가지고 지금 인기를 엄청나게 끌고 있는 겁니다. 일주일 만에 150만 개를 팔았고요. 이게 한 다른 신제품의 한 6배 정도 되는 매상이라고 합니다. 편의점에서 파는데 재고가 들어오는 시간이 이제 이른 아침이랑 늦은 저녁인데 이때 전화가 엄청나게 오고 또 지금 저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품절됐다, 다 팔렸다, 제발 오지 마라 이런 안내문도 붙어 있습니다. 또 방탄소년단도 이 빵을 구하기 위해서 편의점 8곳이나 돌았다 이런 얘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요? 야, 이게 지금 뭐 무슨 뭐 명품도 아닌데 오픈런까지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영상을 준비했는데 잠깐 보고 가시죠. 저기요, 고객님 8개밖에 계산도 안 돼요. 8개, 1인당 8개. 아우 세상에 저거 좀 보세요. 그 오픈런을 막 아우 세상에. 팀장님, 저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팀장님 이해 가세요 저거? 뭐 각자 취미는 알아서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포켓 그 땡빵이 저렇게 인기 있다는 거는 정말 이해 안 갑니다. 왜 저럴까요? 특이하네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요. 우리 박 변호사님 어떠세요? 저도 빵이 맛있어가지고 저렇게 줄 서는 건 이해가 되는데 다른 이유 때문일 거 아니에요. 빵 맛있는 것보다 뭔가.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아닌데 근데 제 주변에도 저거 좋아하는 분들은 있긴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자, 소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나가는 저겁니다. 저걸 빵은 두 번째고 저걸 구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저는 사실 2003년생 아들이 키웠잖아요. 저는 포켓몬 때문에 정말 돈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뭐 게임이면 게임, 아이템이면 아이템, 굿즈면 굿즈. 저 포켓몬들을 다 모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서 몇 개는 또 희귀템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피카츄
다추, 뭐 이상해 씨, 따부게 이런 애들은 많은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몇 가지 뭐 뮤츠 뭐 이런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종류의 그 포켓몬들이 있어요. 그 종류를 다 모으고 싶어서 끝도 없이 빵을 까는 거예요. 그 안에 스티커가 있거든요. 스티커를 모으고 싶은데 요즘은 또 이제 159개의 스티커라고 하는데 그거를 다 모으고 나면 SNS에 올리면 환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즐거움도 있는 거죠. 자, 이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뮤츠, 저는 솔직히 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나오면 정말 희귀템인 거고, 그 뭐죠? 단대기, 딱충이 뭐 이런 거 나오면 에이씨 하면서 막 버린다는 거예요. 버리지는 않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값어치가 없다고 합니다. 흔해서. 자, 이게 저희가 그 실제 한번 공수를 해와봤습니다. 이 보이시나요? 예. 아, 이렇게. 오, 지금 얘가 피카츄고 얘는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희귀템인가요? 모르겠어요. 저거는 희귀템이 아닌 것 같아요.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예. 이거를 저희 PD가 구했는데 절대 이거 훼손하지 말라고.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죄송합니다. 예. 야, 이게 진짜.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왜 소개하고 있냐면 이 빵이 워낙 그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다 보니까 이거를 미끼로. 네. 그렇죠. 이게 보니까 포켓몬빵 아까 오픈런은 그냥 저 빵만 파는 거잖아요. 파는 건데 이제 요게 워낙 잘 팔리고 귀하니까 이제 끼워 팔기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포켓몬빵 인질 세트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포켓몬빵을 먹고 싶으면 마카로니 2개를 같이 사야 된다. 아이고. 그래서 그게 한 가격이 6,500원 정도 되고요. 세상에. 또 어떤 게시글에는 2만 원이 넘는 초콜릿에 빵을 묶어서 판매하는 편의점 사진도 올라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이 기회에 딴 것까지 잘 안 팔리는 거나 이런 거에 다 포함해서 끼워 팔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뭐 상술로서는 도가 넘은 그런 상술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포켓몬빵이 인질에 잡혔다. 인질로 잡혔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면서 황당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해 못하고 계시는 우리 팀장님은 또 어떤 단골들한테만 팔겠다라는 그런 게시글이 어디 편의점에 붙여져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편의점에 말이죠. 저게 지금 물 들어올 때 배질한다고 말이죠. 저기 이제 죄송합니다. 편의점 업주가 뒤에 써 붙였어요. 단골 고객 및 일반 상품 3만 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을 보여야만이 팔겠다. 그리고 또 뭐라고 쓰냐면 기다려도 안 팔 테니까 저렇게 단골 아니면 3만 원을 사야 돼요. 완전히 이건 업주가 폭리장사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도 이 포켓 땡빵에 대한 인기가 많으니까 그 스티커 때문에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스티커 별거 아닙니다. 너무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요즘 저런 얘기 하면은 이제 꼰대라고 이렇게 그럽니까? 욕먹는 거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현상.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그런데 이게 그 어느 정도냐면 빵은 일단 부차적인 거예요. 일단 쫙 뜯어가지고 왔다 이거죠. 이 스티커한테 새로운 게 나오면. 하고 그냥 버리고. 네, 빵은 버리고. 예,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그렇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빵이 목적이면 제가 사 먹겠는데 빵이 목적이 아니라 스티커가 목적이고 거기 찢어서 정말 희귀템이 나오면 그게 뭐 5만 원씩 이렇게 거래가 되기도 한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어쨌건 저 빵 별로 안 먹고 스티커 하나 구하려고 다른 것까지 해서 끼워 팔기 하는 거 이거 옛날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같지 않으세요? 제가 알기로 허니버터칩 때도 한번 맞습니다. 네, 그때도 그거 하나 살려면 다른 과자 한 5-6개를 사야 하나를 끼워서 이렇게 팔았단 말이죠. 근데 뭔가 좀 이상하죠. 근데 이게 법적으로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요. 불공정에 해당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게 본사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 포켓몬빵 저거 스티커 들어간 거 사시려면 자사 제품 뭐를 더 사야 된다. 이러면 이거는 무조건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근데 다만 그렇군요. 편의점 점주나 이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까지 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허니버터칩 때도 그때도 역시 문제가 똑같은 게 있었거든요. 예. 결국은 처벌되기 어렵겠습니다만 좀 씁쓸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 제조사 측에서도 입장이 나왔죠. 네, 제조사가 SPC 삼립인데요. 이제 최대한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24시간 동안 공장을 돌리고 있는데 제품 구입을 원하는 사람에게 원활하게 다 드릴 수는 없었다.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소장님 짧게 이런 심리는 도대체 뭘까요? 이런 심리는 사실 굉장히 일반적인 마켓 고객 구매 심리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다들 갖고 싶었는데 다 없는데 나만 있어. 이건 굉장히 뭐
레어템, 명품 이런 거 마케팅할 때 중요한 심리라서 허니버터칩도 그랬지만 저는 제 추측입니다. 정보는 없지만 어쩌면은 회사에서 약간 이런 전략을 쓰고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허니버터칩 나중에 2배로 생산했을 때부터 지금은 허니버터칩 안 귀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 똑같은 어떤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다라는 제 추측입니다. 실제로 이 SPC에서도 앞서 그 제일 잘 안 나온다는 그 캐릭터 뮤하고 뮤츠는 확률을 좀 낮췄다고 해요. 조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사건, 네 번째 현상 이렇게 정리하고요. 계속해서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1989년 8월 5일) 서울 구치소 현장에서는 한 사형수가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서울의 한 유흥업소에서 4명이 숨진 흉포한 살인사건의 주범 중 한 명이었습니다. 괴성을 지르며 난입해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상대방의 목숨을 빼앗은 그에게는 당시에 망설임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삶의 마지막 순간에서는 참회 끝에 담담함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집행 시간이 되자 사형수는 저승에서는 좋은 몸을 받아서 올바로 살겠습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잠시 망설인 후 편지 2통을 남깁니다. 사형수가 남긴 편지, 어디로 가는 편지였을까요? 오늘 사건연구소에서는 서진 룸살롱 살인사건과 함께 현장에선 사형수들의 마지막 표정을 살펴봅니다. 진짜 이 서진 룸살롱 살인 사건 정말 무시무시. 저는 제가 초등학생 때였는데도 이게 그때 신문에서 딱 보면서 막 덜덜덜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소장님. 네. 일단 이 사형수, 네. 이 사형수가 남긴 편지 얘기를 아까 백 기자가 했는데 편지 네. 2통 누구한테 보냈다는 겁니까? 네, 편지가 이제 2통이 갔는데 한 통은 강원도 정선 산골 오지에 있는 학교에 갔대요. 그것도 가끔 5만 원, 그 당시 5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죠? 예. 5만 원하고 같이 편지를 보냈는데 누가 보냈는지 전혀 밝히지 않았대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와, 키다리 아저씨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옥중 편지가 공개됐는데 이 사람이 불교에 나중에 귀해하면서 돌이켜봤을 때 내가 정말 어리석고 철없었다. 언젠가 내가 다시 태어나면 잘하겠지만 지금은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다. 뭐 이런 글을 썼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편지는 굉장히 지금 서정적인데요. 첫사랑이 또 했던 여인한테 보냈대요. 그래서 그 여인한테 나를 잊고 편하게 살아라 라는 편지였는데 또 그 여인은 옥중 결혼을 원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미결수와의 옥중 결혼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키다리 아저씨라는 보통 호칭을 붙여주기에는 이 사건을 저지른 이 사람들의 이 범죄 행위가 너무 참혹했어요. 네, 아까 전에도 사건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시 담당 형사도 정말 최악의 흉악 범죄라고 할 정도의 정말 흉악한 사건이었습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현재로는 서울 역삼동 정도가 됩니다. 당시에 방이 한 20개 정도 있었던 최고급 룸살롱이 있었는데 거기가 바로 서진회관입니다. 1986년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밤에 남성 7명이 우르르 들어오는데 이게 당시에 이제 조직폭력배인 목포 만보파입니다. 이 만보파는 웨이터를 불러서 돈이 좀 많이 없는데 양주 2병을 좀 원가로 주고 안주는 공짜로 줘라. 그리고 방도 좀 너무 좁다. 이런 식으로 불평을 했는데 웨이터가 이 사항을 제대로 반영을 안 해주니까 웨이터를 피가 날 정도로 때립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가 또 서울 목포파의 아지트였던 거죠. 이 웨이터가 피떡이 되니까 이 서울 목포파 일행들이 뛰어나왔고 거기서 심각한 패싸움으로 번집니다. 40cm 길이의 흉기가 여러 개 등장을 했고요. 현장에서 목포 만보파의 조직원 4명이 즉사합니다. 당시 사건 현장 지금도 계속 그림이 나오고 있지만요. 굉장히 참혹했다고 합니다. 온 벽에 지금 바닥에도 막 흩어져 있는 게 보이실 건데요. 벽이 더럽혀져서 맨 벽을 찾기가 힘들 정도였고 또 발견된 시신에서도 심하면 한 구에 한 40차례 정도의 자상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서울 목포파는 신고할 수 없게 전화선을 끊고 시신 내부를 끌고서 밖으로 사라집니다. 이 1986년 8월 14일 이 보도가 조선일보에서 당시
특종 보도를 처음 했는데 제가 이 당시 그 보도를 했던 기자의 그 취재기를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딱 취재 현장에 그 딱 도착하니까 서진 룸사롱 거기 딱 들어가니까 정말 바닥에 첨벙첨벙이란 말이 정말 딱 들어맞을 정도로 정말 이 흥건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목포 만보파, 서울 목포파, 백 변호사님이 네.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지금 뭐 서울 목포파는 뭐지? 서울도 있고 목포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지금 소위 말하는 조폭 이 조직폭력배 단체 이름은 누가 질까요? 자기들이 짓는 건 아니에요. 경찰에서. 네, 자기들이 지면 저기 범죄단체 조직죄로 오히려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범죄단체잖아요. 범죄 조직이 되잖아요. 예. 근데 보통 이 8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소위 지방에서 소위 조폭들이 서울로 많이 상경해서 서울에서 세력 다툼이 굉장히 많았을 때고 당시에 영남 지역에서 국토개발 쏠리면서 이제 호남 출신 조폭들이 서울로 많이 상경을 했단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저기 아까 말한 서울 목포파 같은 경우 경기도에 소재한 유도대학 선후배들이 만든 그런 조직폭력 단체고 또 만보파 같은 경우 길거리 싸움꾼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보통은 이제 출신 지역들하고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이제 보통 저렇게 이 조폭 단체 이름을 만드는데 뭐 과거에 뭐 양은이파 뭐 다 기억하셨던 것처럼 예. 또 역시 마찬가지고 스스로 짓는 게 아니라 검경에서 이 소위 말하는 지역이나 이런 특색을 보고 그렇게 많이 짓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저게 86년이면 우리 팀장님이 현역으로 계실 시간을 뛸 때잖아요. 때죠. 그렇습니다. 뭐 좀 그 이 서진 룸사롱 사건하고 좀 어떻게 닿는 그 부분이 있으신가요? 서진 룸사롱은 직접 관여는 안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건이 아까 지금 만보파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태천이파 계열의 오모 씨의 직할 부대예요. 그러니까 잘 나가던 부대죠. 상남 상구를 장악했으니까. 그런데 학생들로 구성된 서울 목포파하고 부딪힌 사건이죠. 그러니까 8명이 7명을 습격을 했는데 4명은 사망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알다시피 4명을 병원에다 갖다 던져놓고 갔잖아요. 예. 교통사고 났다고. 그러니까 뒤처리가 깔끔하지가 못했는데 어떻든 이 조폭 사건이 우리가 들었을 때도 경악스럽습니다. 당혹스러웠고. 왜냐하면 황당한 사건 아닙니까 이게. 예.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그 당시에 나중에는 범죄와 전쟁을 벌였지만 조폭에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조폭 일기라고 들어보셨죠? 예? 조폭 일기. 일기. 예. 옛날 그 일제 강점기에 유명한 김자전의 아들이었던 김두한, 김뚜껑이라고 불렀어요. 예. 그다음에 시라소니, 구마적, 신마적 영화 보시면 다 나와요. 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끝난 뒤에 정치 깡패가 나타났어요.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그 유명한 이정재 예. 산당했죠. 그 밑에 이마수, 또 유지광 유명한 깡패들인데 그 깡패들이 사라지고 명동에서 유명한 신상사가 우리나라를 제패를 했는데 그 신상사파를 그 조양은 씨가 사부이 호텔에 습격을 해가지고 무참하게 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3대 분파가 나왔습니다. 알다시피 김태촌, 조양은, 오비파 이렇게 전국의 조폭이 서울에 몰려가지고 조폭 정복 시대를 만들었던 거죠. 아, 진짜 이 수도권 남부 경기 남부 최대 폭력 조직이 광명 사거리파를 일망타진한 우리 팀장님이 야 진짜 거의 조폭사를 꿰고 계시네요. 자 아무튼 근데 소장님 네. 다시 이 사건으로 좀 네. 돌아가 보겠습니다. 범인이 검거가 됐나요? 그러니까 5명은 자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수뇌부들은 막 도망을 다녔는데 어렵게 검거는 했대요. 뭐 낚시꾼인 것처럼 하고 있었는데 뭐 찾아내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 문제는 이 5명 자수한 사람들도 뭐 위장 자수라기도 하고 고의로 막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뇌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반성도 안 하고 계속해서 뭐 딴짓하고 또 다른 멤버들은 신고자를 보복 폭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결정적으로 반성이 없었다는 게 자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은 없었다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 같고요. 아까도 팀장님 얘기하셨지만 이들이 자수하기 전에도 시신을 끌고 가서 정형외과 앞에다가 이렇게 시신을 던지면서 예. 교통사고 환자요라고 말하면서 도망갔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악랄했던 사건은 맞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백 변호사님 그래서 네. 재판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이 재판 과정에서 총 13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주범 2명은 이제 사형에 선고가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무기징역 그리고 기타 조직원들에게는 뭐 가담 정도에 따라서 형이 내려졌는데요. 사실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이제 범죄의 전쟁 선포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건 자체가 너무 잔인하고 너무 악랄하고 또 가해자들은 반성의 기미도 전혀 없고 그래서 지금은 뭐
사형 선고도 거의 없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사형 선고 이후에 지금 뭐 그 이후에 나오는 것처럼 집행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정도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예. 자, 지금 선고를 받았어요. 그 주범 2명이 백 기자. 네. 집행이 됐죠. 그 시절에는 뭐 사형 집행을 했으니까. 네, 사건이 지금 일어난 지 한 3년 정도 됐을 때 집행을 한 건데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사형수가 바로 김동술이랑 아까 전에 소개했던 고금석입니다. 이 김동술 같은 경우는 처음에 사형 순간에 갑자기 장비가 움직이지 않으면서 40분을 그 장비가 고쳐질 때까지 기다렸어야 됐습니다. 굉장히 체구가 크고 아까 전에 유도를 했다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몸무게도 100kg가 넘고 지금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구가 굉장히 좋고 또 완력도 굉장히 컸습니다. 블러를 치지 않은 저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사람을 해쳤던 사형수인데 그 순간만큼은 정말 두려워하면서 신에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앞에서 소개했던 사람, 저승에서는 좋은 몸을 받아서 올바로 잘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애인에게도 편히 잘 살아라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사형당하기 전에 안구랑 콩팥을 기증을 했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김동술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게 딱 그 사형 집행기구를 포인터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게 딱 먹통이 돼가지고 40여 분, 지금 뭐 소개한 것처럼 40여 분 동안 그 교도소 측에서 그걸 수리를 했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사형을 집행하는 그 기계가 고장이 나서 그 옆에 서서 40분 동안 대기를 하고 있는 그 40분의 시간. 제가 그 기사를 찾아보니까 정말 그 40여 분 동안 이렇게 막 벌벌벌 떨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팀장님, 마지막으로 이런 조폭들 실제로 많이 이제 현역으로 계실 때 만나 보시고 또 뭐 아까 광명 그렇죠. 사거리파 지금 벌써 몇 번째 말씀을 드린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네. 좀 이런 사람들 좀 보시면 어떠십니까? 좀. 그러니까 그 조폭으로 빠져드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폭이라는 것이 좀 미화된 영화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조폭이라는 거는 어디든지 서민들을 괴롭히고 남의 돈을 갈취하는 거거든요. 절대로 이 폭력 조직이라든지 단체에 가입할 생각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폭이라는 거는 절대 미화하면 안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인 경향도 있어요, 사실은. 하지만 조폭의 조직폭력배에 가입은 절대로 안 되고 참여하지도 말자. 예. 조폭 괜히 들어갔다가 팀장님 같은 사람 만나면 정말 후회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글로벌 픽 영국으로 가보시죠. 한 남성과 불독 한 마리가 보입니다. 바닥에 지금 뭔가 두 줄로 내려놓고 있죠? 이게 닭고기 조각이라고 해요. 남성이 닭고기 조각 둘 사이에 테이프를 붙입니다. 지금 불독은 얌전히 앉아서 모습을 지켜보고 있네요. 지금 뭐 하려는 거죠? 네, 지금 테이프를 붙이고 불독 옆에 자리를 잡고 불독처럼 네 발로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을 걸기 시작하는데요.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That's your side. This is my side. Do you understand? Alright? We're gonna go on the count of 3. 1, 2, 3. 네, 남성이 셋을 외치자 남성과 불독이 동시에 출발합니다. 빠른 속도로 닭고기를 먹어 치우는 모습 좀 전에 보셨죠? 자기 앞에 놓인 것만 먹는 게 아니라 지금 남성 것까지 다 먹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이 친구의 남성의 닭고기 조각을 모두 먹어버립니다. 말이 통하진 않겠죠, 뭐. 근데 알아듣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기다리죠? 5초까지 기다리네요. 네, 4살 난 불독 파블로라고 하는데요. 유난히 식탐이 강하다고 합니다. 이후에 불독과 남성이 똑같은 경기를 한 번 더 치렀다고 하는데 결과 보이시죠? 이번에도 불독이 이겼습니다. 반려견과 이런 재밌는 경쟁을 벌인 남성의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면서 웃음을 주고 있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자,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어머, 지금 뭐야? 시커먼 곰 한 마리가 벌써 울타리를 뛰어 들어갔습니다. 단숨에 돼지우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공격하네요. 네, 지금 흰색 돼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그 위험한데 저거. 근데 저 돼지 곰이 들어왔는데 안 놀랐어요.
물러서지 않고 반격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 마침 우리에서 흑돼지 한 마리가 빠르게 아, 튀어나옵니다. 흑돼지. 그리고 곧장 곰을 위협합니다. 흑돼지. 돌진해오는 흑돼지가 오히려 무서운지 곰이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울타리 넘어서 도망갔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지금. 네, 돼지들의 주인은 지금 우리 밖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본 다음에 저 곰을 물리친 돼지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 울타리에 돈을 들여서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장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아니 곰은 좀 착한 곰이었을 수도 있고 조심하네, 조심해. 네, 그리고 저 돼지는 성깔 있는 돼지일 수도 있으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도 있겠다는. 저는 저 흑돼지의 등장이 전세를 뒤바꿔 놨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픽 인도네시아로 가보시죠. 네, 호숫가에 돌담이 높게 쌓여 있죠. 저기가 물고기 양식장이라고 하는데요. 저 몇몇 사람들이 양식장 돌담에 올라가서 저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위쪽 네, 무너집니다. 어떻게? 네, 돌담이 무너지면서 바로 위에 서 있던 여성 물에 빠졌고요. 순식간에 물이 아래로 쏟아집니다. 아니 저 어떻게 해요 저거? 다 무너진 것 같죠? 네. 아래쪽 돌담까지 다 무너졌는데요. 그러네요. 앞서 물에 빠진 여성은 물살에 휩쓸려 간 건지 온데간데 없고 다른 사람들은 제각각 돌담 잔해와 나무 막대를 잡고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양시장에 있던 물고기도 물과 함께 쓸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니 저 여성분 어디 갔어요 어디? 다행히요. 30분 뒤에 양시장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고요. 1km 네, 곧바로 나갔어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하루 동안 집중 치료를 받은 뒤 현재 안정을 되찾았다고 하는데요. 양시장에서는 이 사고로 20톤의 물고기가 호수로 떠내려간 것으로 알려져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물고기를 잃은 건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사람이 그러니까 천만다행이죠. 천만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네 번째 픽 미국 뉴욕으로 가보시죠. 네, 어느 해산물 레스토랑 아닙니다. 저 보시면, 네, 여성 두 명이 서로 주먹을 휘두르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싸움은 점점 더 거칠어졌고요. 한 여성이 의자를 집어던지면서 아이고 일행들의 싸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이곳저곳에서 크고 작은 싸움을 벌이는 손님들 때문에 이 레스토랑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아니 말릴 생각을 해야지 같이 싸우면 어떡해요? 네, 남성들이 여성들을 제지하면서 싸움을 말려보려고 하는데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남성들이 겨우 여성들을 진정시켰고요. 이들의 싸움은 결국 끝이 났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아직까지 체포된 사람은 없습니다. 싸움의 정확한 원인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의자를 집어던지면서 싸웠는데요. 그런데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예. 팀장님 혹시 패싸움 현장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죠. 저희도 이제 학생들이 패스하는데 가봤는데요. 말리기가 힘들어요. 흥분하게 되면은 그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가지고 막 던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기 때문에 그 한두 명이 가서는 제지를 못하고 그 싸우는 사람들의 최소한 반수 이상 가서 제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한두 명이 가서 제압이 안 되죠. 그렇구나. 아니 그 합기도 태권도 도합 14단이신데도 그게 혼자서는 아니 뭐 때려 누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잡아야 되니까. 때려도 안 쉽지 않은 되죠. 거죠. 그렇죠. 네네. 경찰이신데.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제가 착각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 픽 이탈리아로 가보시죠. 한 여성이 목발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리를 크게 다친 것 같은데요. 재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걸음을 내딛는 것조차 힘들어 보입니다. 아유, 어쩌다 저렇게 다쳤어요. 친구들과 함께 이탈리아 리구리아 지역 12m 높이의 바위에 올라서 절벽 다이빙을 시도했었다고 해요. 한참 동안 머뭇거리다가 뛰어내리는 바람에 멀리 뛰지 못했고 결국에 바위에 두 번이나 떨어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양쪽 발꿈치가 부러졌고 척추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이고. 야, 아니 근데 진짜 살아난 게 기적 아니에요, 저 정도면? 네, 여성은 사고 이후에 발의 일부를 절단했다고 아이고, 합니다. 어쩜 좋아. 그리고 또 다리의 근육과 피부를 이식하는 수술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병원 입원만 2개월 했고 또 휠체어 위에서 3개월을 보냈어야 됐다고 하는데요. 세상에. 의사들을 포함해서 몇몇 사람은 여성이 다시 걸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래도 지금 저 하는 거 보니까 되게 성격이 밝으신가 봐요. 성격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회복에 집중했다고 해요. 여성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 was like, I'm going to work my butt off to make my life exactly what it wants to be. I want to travel again. I want to run again. I want to prove every single doctor that was like, you might not walk normally again.
보시는 것처럼 걷는 것도 뛰는 것도 이제 오.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아유, 성격이 너무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요. 네, 밝은 성격처럼 보이는 분인데요. 유치원 선생님이라고 해요. 아, 더 놀라운 건 최근에 이 여성이 하와이에서 또다시 오. 절벽 다이빙을 해냈다는 하지 겁니다. 마. 극복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픽,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치킨 가게라고 하는데요. 주황색과 노란색 복면을 쓴 사람이 보이시죠? 커플 같습니다. 근데 손님들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다가가더니 손으로 낚아챕니다. 설마 강도는 아니겠죠? 아니요, 강도 맞습니다. 테이블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먹을 걸 훔치고 있어요. 아니 이게 뭐야 또?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라서 아무도 이들을 말리지 못하고 꼼짝없이 먹을 걸 내줍니다. 지금 손도 이렇게 들고 세상에. 있어요. 결국 두 사람은 매장 안 손님들이 먹고 있는 음식을 모두 훔쳤습니다. 그대로 달아나고 마는데요. 영상 말미에는 남성이 뭔가를 입에 집어넣는 모습까지 포착됐습니다. 아니 이걸 왜 보고만 아니 그 붙잡혔어요? 네, 현재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 중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커플이 복면을 쓰고 있었던 만큼 찾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아 진짜 아니 다들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 무서워서 가라 그냥 하다가 그냥 가져간 것 같아요. 이거 무슨 막 복면도 너무 앙증맞고 저기. 예, 이거 몰래 카메라인가 막 그러니까요, 그랬을 약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디 잡아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사연 전해드려야죠.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사람 1명, 강아지 2마리입니다. 먼저 사람부터 가시죠. 예, 뽀로로보다 사건 반장을 더 좋아한다는 김수연님의 딸 서연입니다. 아, 뭐랄까요, 거의 회장님 소파 앉은 자세로. 자세가 포스가 있네. 예, 편하게 앉아서 시청하고 있죠. 귀엽습니다. 자, 다음은 강아지. 예, 얼마 전 저희가 그 구덩이에 빠진 암소 구하는 외신 전해드렸는데 보세요. 정말 꼬리를 계속 흔들면서 TV에서 눈을 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전소희님은 사건 사고 프로그램 보면 기분 우울해져서 진짜 잘 안 좋아한다. 보는데 사건 반장만큼은 우리 댕댕이들하고 같이 저렇게 시청을 하신다고 하시네요. 아, 진짜 애가 그냥 거의 정신을 못 차리고 보고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어지는 뉴스룸까지 쭉 정주행해 주십시오.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저녁 6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오미크론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